프랑스 사회당, 영국의 노동당 등 대부분의 유럽의 원내 사회주의 정당들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에 협력했다. 이들 사회주의 정당과 동맹적 관계를 맺고 있던 독일, 프랑스, 영국의 연맹들은 정당들보다 먼저 전쟁에 협력했으며 이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동맹적 관계에 있던 사회주의 정당들에게 전쟁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1차 대전 당시 유럽의 총연맹과 원내 사회주의 정당들은 이미 부르주아 국가에 편입돼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할 경우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온갖 특혜가 중단될 처지였다. 나아가 이들 노조와 정당들은 애국주의 열풍과 공권력의 탄압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없었다. 네. 그냥 이거 외국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한국 얘기하면 돼.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남북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노동자들이 뭐야? 노동자들이 첫째 무기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군수물자를 날리겠죠? 군수물자를 수송해. 공공운수노조가 전쟁 나면 군수물자 수송하는 거 거부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거부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 군수물자 수송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 계엄령이, 전쟁 나면 계엄령 내리죠? 그 비상계엄령이, 전쟁은 비상계엄령이 내려. 다 그렇게, 계엄령. 그죠? 위반이 되죠? 그리고 조직적으로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 노조 간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 다 잡혀가. 노조들 월급 받고 살잖아, 간부들. 간부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된단 말이야. 민주노총 간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자기 생계가 완전히 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죠. 군법회의를 누가 저거 하자고 하는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어때? 하나. 그죠? 야, 뭐, 무기 엄청나게 돌아가면 노동자들, 군수물자 노동자들 돈 잘 벌겠죠? 군수공장 노동자들 돈, 월급 잘 나오고, 야근하고, 뭐, 수당하고, 뭐, 돈 잘 벌겠죠? 그죠? 지금 무슨, 우리나라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 군수물자 하는 거 뭐, 거부한다고 파업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왜?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똑같은 일이 유럽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도정당.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이 안 움직여요. 그런 거 했다가요. 저만 잡혀만 가고요. 조합 다 깨져요. 그런 거 우리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고 당에 가서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지. 국회의원들 어때? 이거 선동하면 다 어떻게, 야, 국회의원 한 달, 1,000만 원 좀 받다 월급이 더 많어. 그리고 자기 종업원은 9명이래, 9명. 그죠? 모든 기득권을 다 박탈당하죠? 기득권 박탈.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 말로는 전쟁 나기 전까지는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실제로 전쟁 나니까 다 이렇게 협조했다는 거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전쟁은 무조건 반대해야 돼. 전쟁에 반대해야 된다.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전쟁에 반대해야 돼. 전쟁 나면 죽어나는 거는 노동자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박근영 동지로 돌아오겠네.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후학적인 짜르 세대에서 19세기 중반 이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기운이 높았다. 특히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면서 자본과 후학적인 짜르 체제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마침
마치 1848년 독일 혁명과 같은 정세였다. 더구나 1905년 러시아가 일본에게 전쟁에 패하면서 전쟁과 폭정이 지친 민중들이 생활고리 전쟁 끝에 1차 유월혁명이 나섰다. 러시아가 발칸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독일과 1차 대전을 치르고 있었을 당시 러시아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정당은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탄압을 받고 있었다. 민심은 황제로부터 멀어져 왔고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해 일으킬 열풍이 없었다. 러시아의 노조와 사회주의 정당은 전쟁에 협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쟁을 기회로 짜르 체제를 전복하고 부르주아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연달아 달성하고자 했다. 특혜는커녕 탄압을 받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어때? 여기는 전쟁 반대가 실제로 달성이 가능하겠죠, 그죠? 여기 뭐 노동조합 간부나 정당의 간부들이 무슨 국가 보조금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라 했던 거야. 오히려 탄압받고 잡혀가면 사형당하고 이랬다는 거지. 당연히 전쟁에 협력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나라가 이 조건이 달랐다는 거.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바로 이러한 전쟁 반대로 일어나는 무장혁명으로 가갖고 유럽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조건에서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다 잡혀가거나 뭐 어떻게 하고 도망가거나 다 그러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럽의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서 독일 3인당이 그래서 우경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 한겨레 읽어보시죠. 거의 중요한 부분 했으니까. 3인당은 이념에 있어 사회주의를 선언하였지만 현실에 있어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를 통한 개혁이라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를 통한 합법적 토대를 확충해왔다. 전국적으로 1913년까지 약 1만 3천 명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지자체 의원에 당선되었는데 이는 지역 수준에서는 3인당이 다른 부르주아 정당과 선거 협약을 맺은 효과이기도 하였다. 1910년까지 10만 명의 당 지지자가 사회보험과 고용정책 집행기구에 일하게 된다. 사회주의는 그냥 당 강령에 써있는 멋있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해야 되는데 타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를 그죠? 병든 자본주의를 고쳐 쓰자 이런 거야. 그죠? 사실 다 그러지 않나? 우리 한국에도 제가 더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잖아. 똑같은 제가 이 문제점 저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 그죠? 이렇게 고쳤을 수 있다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득권이 되는데 얼마나 됐냐면 13,000명이 지방자치제 의원, 그 다음에 국가기구에 10만 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야, 그냥 합법적인 거, 합법적 투쟁, 그죠? 합법적인 투쟁, 뭐야? 기득권이죠, 그죠? 기득권을 보호하는 투쟁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한국도 사실 그렇게 되잖아. 지금 뭐 노조 관료들이 뭐 정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있으면은 누가 그 기득권을 누가 다 포기하겠냐고. 그래서 이런 우경화가 되면서 이제 그 우경화 행동이 실천이 우경화죠. 실천이 우경화가 되니까 이론도 이제 우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론의 우경화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것만 보고 끝내면 될 것 같아. 지금 그러면 다시 또 우리 이창훈 동지죠? 이창훈 동지 한번 읽어봅시다. 베렌슈타인은 프롤레타리아 궁핍화와 계급 구조의 단순화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였다. 그는 운동이란 국가 속에서의 모든 개량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3인당이 실질적인 민주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계층의
계급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로자 룩셈부르크 등 좌파뿐만 아니라 에멜 카우츠키 등 정통파도 이러한 수정주의를 반대하였다. 독일 3인당의 지도부는 1899년과 1903년의 당대회에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거부하였지만 3인당이 계급투쟁을 강화하고 정치에 참여하여 혁명을 준비해야 하나 국가에 대한 직접 행동으로 대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계량화는 두 개가 있어요. 계량화. 두 개가 이제 뭐냐면은 이론은 혁명적, 실천은 계량적. 이거죠? 이건 일종의 약간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론도 실천도 계량적.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실천뿐만 아니라 이론도 다 계량적인 사람이야. 대놓고 계량이야. 그래서 막스가 틀렸다는 거야. 노동자는 갈수록 궁핍화된다. 자, 노동자는 갈수록 궁핍화된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노동자가 갈수록 가난해진다. 우리 한국에 생각해봅시다. 맞아? 솔직히 얘기해봐. 8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노동자가 갈수록 가난해졌어? 어? 아니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인당 대비하면 나아지는 것도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자, 구분을 해야지. 삶의 수준을 얘기해야지. 자, 삶의 수준, 특히 물질적 삶의 수준. 아, 푸세시가 없어지고 저기 세잖아.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 좀 웬만하면 자가용 저기 하고,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 없고, 고기 많이 먹고, 그죠? 물질적 삶이 향상이 됐어. 이거 인정해야 돼. 그걸 뭐라 그러냐? 물질 삶 향상에서 실질 임금을 말하는 거야. 실질 임금. 실질 임금이 상승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스가 말한 노동자가 갈수록 가난해진다. 이 말에 틀렸다는 거야. 베른슈타인의 말은. 근데 막스가 말한 거는 갈수록 가난해진다는 게 아니라 궁핍화진다는 거는, 궁핍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궁핍. 이거는 경제적 그런 전체적인 게 뭐냐면은 삶의 조건이 가혹해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봐. 자, 옛날에는 어때? 70년대, 80년대에는 아버지가 벌어서 어때? 아버지가 혼자 벌어서 저 부부, 그죠? 자식도 한 명이야, 여러 명 있잖아, 그죠? 더군다나 저기 조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잖아, 그죠? 까지 살았다. 그 아버지가 직장이 있으면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지금은 어때?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바로 이런 지점을 말하는 거니까 삶의 조건이 가혹해지는 거야. 그리고 노동통제. 지금 장난해, 노동통제. 노동 현장에서 담배 피우러 가거나 뭐 오줌 누러 가거나 똥 누러 가는 거 그거 쉽지 않대. 특히 저기 어디지? 쿠팡. 와, 우리 참 이창훈 동지한테 직접 들으면 되겠다. 나는 그 내 친구가 정년하고 나서 그 물류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뭐 쉬지 않고 일한다는데? 우리 이창훈 동지한테 직접 그 증언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이창훈 동지가 지금 네. 풀어졌나? 네. 네. 뭐 옛날 우리 선배들 보면은 일하다가 담배도 피우고 오줌도 똥 나고 심지어 직장에 나가가지고 사우나 가가지고 놀다 하고 막 그랬어. 네. 지금 저 쿠팡 내 친구 다니는데 거기 뭐 오줌 넣고 똥 넣고 밥 먹고 잠깐 나가서 쉬고 답답하고 그게 자유로워요? 아니요. 내 친구 말은 딱 정해져 있다는데? 네, 딱 정해져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하루에 9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8시간 일하고 1시간을 쉬는데요.
예, 거기에 식사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식사 시간하고 휴식 시간이 이제 40분, 20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하루에 1시간 딱 쉬는 시간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8, 식사 시간 40분, 오후에 3시 20분에서 20분 동안 휴식 시간, 딱 20분 해서 1시간. 그리고 나머지 8시간은 하루 종일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뭐 화장실 가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그 작업장이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 10분 이상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 메인 데스크에 있는 관리자 컴퓨터에 그 10분 이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당하고 있고요. 예, 예전에 제가 이제 현장 순회를 몇 번을 했었는데요. 예, 현장 순회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PD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추적을 합니다. 예, 네, 추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의 곳곳에 CC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CC 카메라보다 더한 게 뭐냐면은 그 비조합원들의 네. 눈입니다, 눈. 오보 담당이요. 네네네네. 그래서 내 친구는 이제 하루하루 하는 거 있잖아요. 알바? 네네, 일용직 신청을 해서. 그건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혹시 본 사람 있는지 몰라? 네, 봤어? 봤습니다. 거기 보면 컨베이어 벨트가 그 속도에 따라서 맞춰서 인간이 네네네네. 움직여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걔 말에 의하면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대, 몸을.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한다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물건 이게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야 돼. 그래가지고 내 친구 그거 몇 개월 했는데 근골격계가 다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못하겠다더라고. 사람은 일을 하면 여러분들 휴식이 필요한데 그 과로라고 표현하는 그 기계처럼 그냥 돌아가는 거야. 여기 말한 것처럼 그냥. 이게 저도 몇 년 일을 하고 할 일하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우리가 한 것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해 사실. 그래서 노동 통제, 노동 통제, 노동 강도 이런 것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 엄마도 벌고 아빠도 벌고 자식도 벌어서 아파트에 살고 자가용도 끌고 다니고 뭐 고기도 먹고 다니고 하지만 옛날에 아버지 혼자 벌어서 다 먹었던 시기하고 비면 삶의 조건이 얼마나 가혹했어. 이게 궁핍이라는 거거든. 근데 막스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야, 실질 임금은 올랐잖아. 잘 먹고 잘 사는데 막스 이론이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궁핍이라는 게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급 구조의 단순화는 막스가 말한 게 모든 계급이 자본가와 노동자로 양분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 자본가도 대자본가, 소자본가, 중소자본가, 노동자도 정규직, 비정규직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급 대립이 단순하지가 않다. 복잡한 계급 대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이야. 그죠? 복잡한 대립. 왜냐면 우리 노노 갈등도 장난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는 말이다. 그래서 베른슈타인은 막스의 그 궁법. 그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은 이윤율 저하의 법칙. 이윤율 저하의 법칙. 막스가 자본가들의 이윤이 끊임없이 저하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래서 막스의 이론이 틀렸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막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윤율은 경우에 따라서 저하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야. 상승하는 거는 어떻게 상승하겠어? 신기술 적용하면 상승하겠죠. 신기술. AI 이런 거 신기술 적용하면은
이윤율이 상승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딴 사람도 신기술이 다 적용해서 경쟁이 격화가 되면 이윤율이 하락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윤율은 저하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다만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저하하는 경향.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인데 저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 상승할 수 있다는 거야. 특정 산업에서 그죠? 특정 산업에서 상승할 수 있어요. 반도체 산업.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단순 경공업의 이윤율이 저하되겠지만 반도체 산업, 새로운 산업, 신산업 이런 데서는 그 이윤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다 이윤율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는 이윤율이 저하해도 총 이윤은 증가한다는 거야. 왜? 자본량이 엄청난 자본량을 투여하기 때문에 그죠? 자본량을 투하해. 이거는 쉽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이윤율이 예를 들어서 10%였다는 거야. 과거의 이윤율이 10%. 그리고 지금 이윤율이 5%야. 과거의 이윤율이 10%고 자본 투하는 1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의 이윤율은 5% 이윤율이 저하됐어. 근데 자본은 10억을 투자했어. 그러면 두 가지 비워봐. 그 1억 중에 10%면 얼마야? 1,000만 원이 이윤이 있죠. 그죠? 근데 10억 중에 5%면 얼마야? 10억 중에 5%. 5천만. 5천만 원이죠? 그죠? 이윤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야. 재벌은 그렇죠. 대자본은 투자하잖아. 그래서 이러한 이윤율에 저하한다는 것도 막스의 말을 왜곡한 거예요. 막스는 항상 저하는 게 아니에요. 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신산업의 경우에 이윤율이 상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다 저가니까 딱 1분. 일단은 그 온라인상에 있는 이한국 동지나 이창훈 동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1분 내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창훈 동지나 이창훈 동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없습니다. 네, 이한국 동지는 병원에 있어가지고 이한국 동지 풀어줘요. 이한국 동지 몸이 괜찮나? 이한국 동지 몸 괜찮는지 물어봐야겠다. 이한국 동지 몸은 어때? 말할 수 있나? 말하기 어려운가 보다. 듣고만 했다. 자, 그러면 여기 혹시 함재남 동지나 박화영 동지 1분. 아까 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신기술이 적용되면은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어떤 경쟁에서 승리는 한쪽의 이윤을 모으는 걸 수도 있고 쉽게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윤율 저하했을 때 이윤 양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총 이윤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윤이 증가한다고 해도 네. 그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자본이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이윤이 많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만큼 뭐라도 세계 시장에서 자본이 추가돼서 어떤 생산이 돼서 시장에서 그것을 장악을 해서 많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쉽게 자, 그럼 요거 하나만 하면서 관련돼. 그래서 맞아. 그래서 박건영 동지가 맞아. 그래서 어떻게 이 제국주의나 자본주의는 새로운 시장을 찾는다는 거야. 새로운 시장. 이윤율이 높은, 그죠? 이윤율이 높은 새로운 시장. 그게 어디야? 바로 식민지라는 거야. 식민지에서는 초과 착취를 할 수 있죠? 식민지 초과 착취. 뭘로 해? 간단한 거, 임금. 식민지 임금 작잖아. 한국의 임금 높으니까 베트남 가서 만들어서 하잖아. 아이폰. 미국의 임금 높으니까 중국 가서 해가지고 돈 벌잖아. 그래서 바로 제국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창훈 동지하고 이영 동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이창훈 동지 8일날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문 닫습니다. 이영 동지는 몸조리 잘하고, 끝납니다.